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일전에 어느 대학에서 직업 관련해서 프리랜서로 사는 삶이 어떠냐 하는 특강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처럼 얘기했죠. 조직이나 상사로부터의 압박이 없어서 자유를 얻지만 언제든 자기 책임과 의무로 일을 해야 되니까 생활을 잃는다고 말이죠. 그와 반대 선택이 아마 생활은 일정하지만 자유가 없는 직장인의 삶이겠죠. 그러니 자신의 성향과 환경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프리랜서조차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자영업자라고 봐야 되겠죠. 근본적으로 일을 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고용주를 위해서 일하는 직장인과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자영업자가 있을 뿐이죠. 당초 우리 경제는 자영업자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내수 경기가 어려워지고 임대료나 카드 수수료, 최저임금 같은 자영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생활뿐만 아니라 생계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저는 현재 상황에서 자영업자야말로 우리 경제의 약한 골이라는 말씀을 종종 드렸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올해 경제단체와는 4번째로 자영업자들과 만났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36개 단체 160여 명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최저임금이 주로 소재가 됐다고는 합니다만 최저임금을 동결한다고 해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카드 수수료, 올해 상가임대료, 최저임금 속도 조절 등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자영업이 지금처럼 어쩔 수 없이 몰려서 하는 일이 돼서도 안 되고 생계를 보장받을 수 없는 일이어서도 안 됩니다. 당장 답은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자영업자들이 대기업 총수들과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대면해서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된 것만으로도 좋은 출발일 겁니다. 자, 금요일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오늘은 원탁의 기자들이 찾아가는 날이죠. 주제를 좀 소개해드리죠. 새로운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는 유통업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특히 새벽 배송 받아보셨나요? 새벽 배송. 저는 잘 모릅니다만 워낙 요즘 많이들 받으시더군요. 2015년만 하더라도 100억대 시장 규모였는데 이게 지난해 보니까 4천억까지 확대가 됐어요. 3년 새 40배 성장했는데 그 편리함 속에는 또 다른 이면도 좀 있겠죠. 새벽 배송의 명과 암 들여다보겠고요. 오늘 아침처럼 눈 많이 오는 날도 이게 제때 배송되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지금 오전 7시를 기준으로 해서 서해 5도 대설주의보가 발령이 됐고요. 전국 대부분은 건조주의보, 그리고 전라남도는 건조경보 발령이 됐고요. 계신 곳 눈 소식도 좀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해 주시죠. 전국 날씨를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게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촌동생이죠. 케임브리지 대학 장하준 교수가 어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경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씨 정 씨 집안이 삼성현대에서 쫓겨나면 국민이 하루는 즐겁지만 20년을 고생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러면서 이른바 재벌 대타협론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쟁점을 좀 짚어보죠. 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실시간으로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번 이용해 주셔도 되겠고요. KBS 콩으로 무료로 참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방송 내용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다시 듣게 하실 수 있는데 팟빵, KBS 콩, 네이버 오디오 클립 이런 것들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자 참여뿐만 아니라 뭐 댓글 이런 거 남겨주실 수 있는 채널들이 꽤 있는데요. 문자, 콩, 페이스북, 팟빵 이런 거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다가 당첨자로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 안이 조금 북적거리는 날입니다. 많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막 시작했으니까 스튜디오 구경도 좀 하시죠. KBS 1라디오 세상사 중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경제 경영 분야를 주로 다루죠.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 수다 좀 떨어보겠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안 들으셔도 되는데 이분들은 늘 심각합니다. 유튜브에서 성공예감 원탁의 기자들 검색하시면 동영상으로도 즐기실 수 있고요. 박연미 경제전문기자, 중앙일보의 고란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대호 기자 세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금 가벼운 주제부터 먼저 하려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새벽 배송들 많이 받는다 그러는데 제가 그걸 활용을 하질 않아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받는 분 계신가요? 저 예전에 뭐 육아 휴식 때문에? 시절에 그 이유식을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뭐 당일 배송, 이길 배송
요거는 이제 많이들 이제 써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새벽 배송이라는 새벽 게 배송. 나왔는데 네. 아직 저는 새벽 배송까지는 써보진 않았고 박 기자님은 저는 지난해 연말에 이제 그 몇 번 사용을 해봤는데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뭐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정신줄을 딱 붙잡고 하게 되는 시간이 보통 밤에 10시 넘어서거든요. 아하. 퇴근하고 집에 가서 이제 씻고 애 재우고 뭐 설거지하고 난 생각이 다음에서야 나는 거죠. 다음 날에 이게 뭐가 없다 이런 생각이 그때 들기 때문에 그때 주문을 하면 새벽에 갖다 네, 주는 맞아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비자들 패턴을 분석해 봤더니 예. 11시에 신선식품 배송이 집중된다고 합니다. 딱 그거죠. 아 맞다 오늘 못 샀다. 근데 네. 내일 그러면? 필요한데 이거죠. 그렇죠. 그 생각을 하고 주문할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게 참 신박하기도 하고 편리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 드는 게 야, 내가 이걸 지금 주문해서 새벽에 누군가 갖다 주면 갖다 주는 그 누군가는 밤새 잠을 못 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수기 님이 택배 기사님들 참 불철주야 바쁘셔서 큰일입니다 했는데 새벽 배송 관련해서도 이제 당연히 이런 문제가 제기될 텐데 하나 우선 먼저 궁금한 건 그럼 몇 시쯤까지 갖다 줘요? 그게 이거는 약간 이유식 업종에 한정된 건데요. 이유식 업종에 이유식 그 해당 대리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네네. 그 지역. 지역을 이제 담당하는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에서 일단 이유식이 새벽에 해야 되기 때문에 12시부터 4시 사이에는 배송이 완료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하. 그게 이제 12시 앞쪽에 배달하는 집이냐 뒤에 배달하는 집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데 시간이 다른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새벽 배송이라고 하지만 제가 어느 날 뭐 2시쯤에 문을 열어봤더니 그냥 와 있더라고요. 봤더니 저희 집이 좀 일찍 오는 그 구역에 해당하는 집이라서 그래서 아마 새벽 배송이라고 하는데 말이 새벽 배송이지 아마 구역을 나눠가지고 조금씩 다른 거군요. 예, 이렇게 구역대로 할 텐데 여기서 이제 뭐 나오는 문제가 항상 그거죠. 새벽 배송이라고 하면 어쨌든 신선식품이기 때문에 신선이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작은 걸 시켜도 이 포장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포장. 포장의 문제도 있고. 신선하니까 특히 근데, 예. 겨울은 그나마 나아요. 여름에는 정말 포장의 문제는 여러 가지 네. 이 새벽 배송 체제가 가진 명암 중에서 하나일 테고 그렇죠. 그보다 전에 궁금한 게 경제적으로 네.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뭐 로켓 배송 당시도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돈이 되나요? 이게 현재는 안 시장 되죠. 볼륨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현재 말고 네, 지금 미래를 4천억짜리에서는 안 보는 건데 되는데. 네.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갔고 온오프 연계된 몰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이제 이 시장도 레드오션이 된 거예요. 어허. 정말 온라인 시장 자체도 최저가 뭐 이벤트 이런 게 끊이지 않을 정도니까 그러면 그나마 남아있는 빈틈이 어디 있냐. 그렇죠. 거기에서 노린 시장이 바로 이 새벽 배송 시장이라는 거고 예. 1인 가구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배달의 풍속이 바뀐 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중국집에 전화해서 짜장면 하나 갖다 주세요. 그럼 화내시죠. 근데 그렇죠. 이제는 짜장면 한 그릇이든 팥빙수 한 그릇이든 배달이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고기 1인분을 사기 위해서 마트에 갈 시간이 없는 1인 가구가 되게 많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퇴근하고 운동하거나 취미생활 즐기고 집에 와서 나 내일 뭘 먹어야겠다. 아니면 휴지가 떨어졌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주문하면 갖다 주는 시장이 그만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늘고 있는 건 거죠. 분명한데 이제 네. 마켓 컬리 같은 데서 신선식품을 위주로 해서 이제 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꼭 신선식품이 아닌 뭐 아까 말씀하신 생필품도 네. 배달이 생필품도 됩니다. 이제 네. 이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무래도 내수에서는 예, 유통 이대용이죠. 시장이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도 박연미 기자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유통업 사이에 차별점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없죠. 물건은 어차피 생산자들이 제조를 하는 거니까 그것을 어떻게 딜리버리 하느냐에서 차별점을 만들어내는 건데 네. 아시다시피 온라인, 모바일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그럼 거기에 특화된 서비스가 뭐냐. 이길 배송이 나왔고 당일 배송이 나왔고 이제 새벽 배송까지 간 거죠. 간 건데 각 업체들마다 이제 마케팅 포인트로 삼는 거예요. 경쟁의 결과물로 보면 납득은 되지만 장기적으로 그 로켓 배송 네. 업체인 쿠팡도 지금 적자를 못 면하고 있고 그렇죠. 계속해서 투자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장에서 흑자를 낼 수 있느냐 그 주도해 나가는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꽤 생각해 그게 봐요. 진짜 그게 저도 궁금해요. 쿠팡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제가 예전에 쿠팡도 그 출입을 몇 년 했었는데 네. 1년에 영업 적자가 5천억 원대예요. 그러니까. 그걸 몇 년 연속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단위로 계속해서 투자는 받고 받고 있고, 있고. 아까도 이야기하셨던 그 마켓컬리라는 곳 법인명은 더 파머스인데 네네. 여기가 2016년에 매출이 170억 원대일 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80억 원대였어요. 근데 17년도에 매출이 460억 원대로 커지니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20억 원대로 더 커지는 커집니다. 거죠. 네. 2018 회계연도 감사 보고서가 이제 뭐 한 다다음 달쯤이면 아마 나올 텐데 그거 보면 영업 손실폭은 더 커졌겠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질수록 적자는 커지는데 왜 그 업을 시작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시장을 키우는 거죠. 시장을 키워서 선점하겠다 이런 그렇죠. 소리인 근데 거죠. 시장을 키우고 호랑 이게 기자? 규모의 경제가 되면 지금의 적자분은 이제 약간 보완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뭐 중국의 뭐 무슨 선생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하마 선생인가 뭐 그런 거 있고 예.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게 있는데 저는 약간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도 2조 원 투자 받았는데 그게 3년 정도의 운영 자금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심지어는 뭐 약간 우스갯소리로 우리 손홍께서 물려서 투자하셨다라는 라는 말씀들 하시는데. 소프트뱅크 네네네.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 내수 규모나 아니면은 만약에 뭐 쿠팡이나 마켓컬리가 우리를 넘어서 동남아나 뭐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다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를 받고 시장이 성장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 상황에서 국내 시장만 가지고 가지고서 이렇게 적자를 감수하면서 키우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경제부 기자들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 시장을 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사실은 보통 사람 오죽하겠습니까? 네, 저희들도 그런 의문이 늘 드는데 그리고 게다가 이게 기자들도 아직은 답을 못 얻은 네,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렇게 택배 서비스 이 비용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무료 배송이 돼야지만 이제 시키는 거고 그렇죠. 얼마 이상 무료 배송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그걸 채워요. 왜냐하면 왠지 이상하게 그 배송비 내는 건 아깝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배송비하고 ATM에 당연히 쓰는 이자. 돈은 네, 정말 정말. 아까워요. 수수료. 근데 사실 그걸 따져보면 쓸데없는 거 사는 거 감안하면 그냥 배송비 나는 게 그러니까요. 낫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민감한데 이렇게 이제 물류비가 2,500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낮은 비용에 책정이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택배 기사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위 말하는 고열을 쥐어짜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지가 사실 저는 의문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사업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부분 하나고 두 번째는 아까 박 기자께서 얘기하신 그것도 얘기해 보죠. 그러니까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고 지목될 정도로 포장이 과하다 그런 말씀이신 네, 거죠? 맞아요. 네. 네. 특히나 이제 요새 네. 오프라인에서는 못 쓰게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네. 비닐 봉지 하나도 안 주는데 네. 근데 온라인에서 시키면 그렇게 해요. 정말 그렇죠. 어마무시하게 근데 뭐 옵니다. 환경부가 가이드라인 같은 걸 정해준 건 없나요? 그쵸,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가이드라인은 네. 아닌데 이제 예, 예. 일부 그 약간 좀 그래도 뭔가 규모가 되는 업체들 주로 대기업 위주인데요. 예.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네. 포장 값이 택배비가 한 10에서 20% 정도 또 상승한다고 합니다. 올라가겠군요. 그러니까 네. 그걸 부담해서 이렇게 가느냐? 이게 되게 마느냐인데요. 딜레마죠. 근데 또 그렇게 어찌 보면 과하게 포장을 안 하면 오다가 신선식품이 또 상할 상해버리고 수도 그러면 집 앞에 또 한 맞아. 두어 시간 뒀는데 거기서 또 상해버리면 이 산업 컴플레인, 자체가 유지가 안 되는 컴플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박스에 넣어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렇죠. 더 스티로폼 넣어놓는 할 거죠. 수가 박스라든지. 없어요. 예를 들면 네. 그 박연미 기자.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네. 스테이크를 해 먹어 보자 해서 그 세트를 시켰어요. 스파게티랑. 무리하셨군요. 근데 이제 고기 따로, 양념 따로. 거기에 얹어지는 그런 거 가니쉬까지 같이 오거든요. 네네. 그럼 가니쉬로 쓰이는 야채들 따로 이게 개별 포장이 진공 포장이 되니까. 되어 와요. 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뭐 소스류 아니면 버섯하고 다른 야채는 또 별개로 이런 식으로 오고 스파게티도 거기에 들어가는 종류별로 하나하나 따로 포장을 해서 보냉팩으로 싸서 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장 봐올 때보다는 훨씬 늘어나니까. 포장이 진짜 되게 많죠. 과할 수밖에 없죠. 9482번님도 일회용품 줄여야 되는데 더 늘고 있던데요. 맞아요. 했는데 그럴 것 같아요. 네. 신선식품들이라고 해도 비닐팩을 줄이는 방법도 좀 연구를 해봐야 될 저도 듯한데. 사실 네. 좀 약간 어떤 때는 받아보면서 되게 약간 미안한 마음 오히려? 드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최근에 시켜본 게 새벽 배송은 아닌데 이렇게 다음날 배송하는 걸로 해서 이제 샤브샤브를 시켜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야채가 다 손질돼서 나오는 네. 거죠. 그렇죠. 요새 뭐 그런 따로따로. 따로따로 하는 밀키트라고 해서 많이 나오는 건데 네. 9,900원짜리 시켰는데 정말 이만한 박스에다가 따로따로 다 포장되고 보내제까지 이렇게 많이 근데 또 들어오니까 이게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게 네. 한동안 이제 제지, 종이 산업이 이제 사양업종이라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온라인 배송이 많아지면서 그 박스라든지 골판지 아. 수요가 상당히 많아지고 그런 그렇겠군요. 기업들이 덕분에 제2의 성장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경제라는 게 이제 연쇄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네요. 아까 쟁점 중에 하나는 기사님들 관련한 네, 건데 맞아요. 사연이 많아서 제가 좀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1378번님. 새벽 배송 업체 투잡일하는 기사입니다 해주셨는데 배송이 늦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도 몇 시간 전이라도 미리 준비를 하셔서 배송은 절대 안 늦게 하는 모양이에요. 김기로님은 소비자신데 새벽에 반찬 배달 오는데 유용하게 이용하고는 있는데 배달 기사님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한 달에 7번 배달하는데 5만 원입니다. 굉장히 싸군요. 한 3, 4인분 될 듯해요.
해주셨고 창원이시군요. 창원은 비 옵니다 그랬는데 전국적으로 눈이 내리는 건 아니고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시장은 어쨌든 늘어났으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아까 고 기자도 네, 얘기했지만 뭐 액수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저렴하게 일을 하고 계시니까 고열을 쥐어짠다 이런 그러니까 표현도 썼는데 이게 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이게 조사를 업체- 해봤는데 예, 말씀하세요. 그 서울 노동 고랑입니다. 권익센터에서 서울 지역 택배기사 500명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예, 예. 그랬더니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이 74시간입니다. 이 연간으로 환산하면 3,848시간이거든요. 네. OECD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이 2,069시간이고 OECD 평균이 1,764시간인데 예. 월등히 앞서죠. 그럼요. 예. 평균 출근은 7시에 하셔가지고 퇴근은 8시가 넘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택배기사들이 안정적인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하루 평균 13시간 이상을 노동하고 있는 건데요. 뭐 성수기에는 그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이 86시간을 초과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명절 또 이런 때 보면은 하루 평균 16시간 일하는 건데요. 이거는 거의 그 산재 위험을 굉장히 높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택배 기사들끼리는 자조적으로 야 가을철 성수기 오기 전에 그만둬야 된다. 이때 이제 막 몰려다가 이래가지고 이제 그 위험할 수도 있다. 졸음운전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택배 기사 자체의 이 뭐랄까 정체성 지위라는 건데요. 예. 이게 사업자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닌 애매모호한 지위에 있는 거거든요. 약간 특수고용 형태죠. 네, 네. 개인 사업자. 그렇죠. 사실상은 자영업자인데 또 명목상은 자영업자인데 사실상은 근로자인 종속이 돼 형태라 음. 이게 앞서 저희가 배송 시간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어떤 경우에도 오전 7시 전후로는 반드시 배송이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물량이라는 게 특별한 경우에 굉장히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평소에 처리하던 양 이상으로 폭주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처리되지 못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고란 기자가 잠깐 언급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산재를 가를 때 과로로 보는 기준이 4주 연속 64시간을 일했을 때를 과로로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산재를 가를 때 과로사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이 시간을 10시간 이상 넘긴다는 거니까 예. 현실적으로 택배기사분들의 이 처우 개선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네요. 74시간 일하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네, 이게 또 문제가 예. 그래서 아무튼 이게 애매모호한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 애매모호한 건데 어쨌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특수고용직의 그 노동조합으로 처음으로 예. 택배기사 노조가 2017년 말에 예.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노동부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그 노동청에서 도장 찍어줬어요. 노조 승인을 허락한다 이렇게 네. 노조를 승인한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회사는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죠. 법원에 가 있는 상황인데요. 네. 회사는 이게 어떻게 근로자냐. 이거는 뭐 저기 사업자다. 우리가 다 계약을 맺고 하는 거다. 그리고 예. 노동 시간이 많다고 하는데 회사 입장은 그래요. 노동 시간 조절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이 하느냐. 그거는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좁게 뭐 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회사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 문제일 맞아요. 수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 산업 전반의 문제거든요. 뭐냐면 오픈마켓에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명목상 배송비는 2,500원이지만 많이 물건을 파시는 분들한테는 택배사가 협의 수수료라고 해서 한 1,000원대 후반 정도만 받아요. 깎아주는 그렇죠. 거. 네. 그러다 보니까 택배 기사님들한테도 자연스럽게 수익 구조가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택배 회사들 경쟁마저도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뭐 쿠팡이라든지 마켓컬리라든지 자체 배송을 하는 데들이 또 나타나기도 하면은 예. 그 산업 자체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916번님은 우유 요구르트 배송으로 시작된 시장이 그렇게 성장했다니 놀랍습니다 해주셨는데 이 시장을 어디서 이제 출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 요구르트 배송은 오래된 거고 택배 산업 자체로 보면 92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은 양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는데 지금 저희가 드린 말씀은 정작 그 시장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택배 기사님들 환경은 네.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더 좋아진 것 같지는 그러니까 않다 이게 이런 노동자가 거죠. 아니니까 노동 예. 3권도 보장이 안 되고 있고요. 그렇죠. 노조가 설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한 번도 협상 테이블에 앉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핵심적인 쟁점 중에 하나를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게 뭐냐면 택배를 건당으로 해서 돈을 받잖아요. 그러네요. 예. 기사분들이. 근데 이제 택배를 하나하나 배송을 하려면 이걸 이제 분류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분류 작업을 할 때 이 분류 작업에 대한 노동 시간은 인정을 안 하는 해줘요. 거군요. 근데 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러겠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간 때문에 과시간 노동이 되는 거고요. 안상훈 님이 기업 적자보다도 택배 기사님들한테 비용을 전가하는 구조 이걸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기사님들은 이런 상태로 가면
근로 시간은 점점 늘어나고 네. 수입은 그렇게 크게 늘지 않는 그 시장 자체는 커지는데 희한한 기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럼 소비자들도 마음의 준비가 네, 좀 맞아요. 필요해요. 부담해야 여기에서 돼요. 네. 앞서 저희가 이상하게 ATM하고 그건 아깝습니다라고 맞아, 말씀을 맞아. 드렸지만 여기에서 그 실제적인 근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조금 더 지불할 지불할 각오가 용의가 좀 있느냐. 필요합니다. 1337번님은 아까 우리가 쟁점을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지적을 해주셨는데 좋은 지적 같아서 소개해드리자면 버섯 농사 짓고 있는데요. 택배 배송할 때 아이스박스에 얼음팩을 넣었는데 이게 뭐 포장비만 한 3,000원 정도 원가가 듭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드라이 아이스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하는데 농가도 이 부담이 되는 거군요. 근데 뭐 이제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걸 어쩔 수 없이 어쩔 하고 수 계신 없지. 거죠. 누구를 위한 택배 배송인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하긴 편하니까. 네. 아마 그 이 재미난 거 한 거 이대호 말씀드릴까요? 기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이제 특정 업체 한 군데 말씀드렸는데 2017년 그 네. 손익계산서 보면은 네. 이 회사의 인건비가 한 44억 원 나갔는데 네. 포장비만 40억 원 나갔어요. 아. 그러니까 포장비가 인건비랑 비슷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참. 신소식품이다 보니 많이 됐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택배 관련돼서는 네. 우리가 아까 그 돈을 지불할 용의가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아까 애매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빚어지고 있냐면 여기서 또 보는 게 그 노노 갈등이 또 빚어지고 있어요. 노농 갈등. 노노 갈등이 노노 갈등. 노조원과 비조합원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요? 비조합원들은 그 예를 들어서 노조가 파업을 하잖아요. 네. 그 대표적으로 이제 CJ 태안통운에서 파업을 했을 때 벌어진 사건이었는데 여기서 노조가 파업을 하니까 물량 자체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소비자들이 야 왜 제때 배송 안 해줘 이라는 이건 원성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 공급 업체에서는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체국 택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물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그렇겠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 입장에서는 다 같이. 내 물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봤다라는 식으로 회사는 뒤로 빠지고 갑자기 이제 그 택배 기사들끼리 뭔가 갈등이 벌어지는 이런 양상이 또 재현되고 있어가지고 월요일에도 이제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참 근사한 장밋빛 단어처럼 느껴졌던 뭐 4차 산업혁명, 네. 온라인 쇼핑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실제를 들여다보면 정말 그 오히려 더 고통이 전가된 계층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게 글쎄 뭐 어쩔 수 없는 건지 세계적인 추세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그걸 보완해 주는 건 세계적 추세니까 무조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가 아니라 그 사회가 가진 역량이겠죠. 어떻게 조금씩 보완해 줄 거냐 이걸 고민해야 될 것 같네요. 택배 배송 특히 새벽 배송으로 상징되는 이런 트렌드가 답이 좀 잘 안 나오는 분야군요. 지금 참 보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네. 게다가 여기다 이제 뭐 네. 플랫폼 노동이라고 고란 해가지고 기자. 네. 이렇게 단시간 실종의 알바죠. 네. 알바하는 분들까지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 알바 같은 경우에는 뭐 4대 보험 제출할 필요도 없고 고정비가 안 나가니까 이익인 거고 뭐 사실 이 알바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남는 시간 이용해서 알바하는 건데 그러니까.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전반적인 이 택배 산업 구조의 노동 환경은 더 안 좋아지는 질을 더 것 같아요. 낮추는 거 그 결과가 열악한 나잖아요. 어떤 저임금 근로자만 양산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드는데 계속될 문제여서 오늘은 새벽 배송과 관련해서 이 명암을 들여다봤고요. 저 박현주님 목포는 몹시 건조합니다. 그렇죠. 지금 전라남도 지역이 건조 경보가 발령돼 있어요. 7시 기준으로. 따뜻한 물 자주 드시고 아프면 바로 병원 가세요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특히 전남 쪽 건조 경보 유의하시고요. 김대영님은 동두천인데 큰 도로는 제설 상태인데 골목길은 지금 눈이 많이 쌓여서 미끄럽습니다 해주셨는데 오시면서 30분 사이에 4건 교통사고 목격하셨군요. 저도 이제 가까운 길인데 방송국 오면서 서강대교 산권을 구경하고 왔는데 안전운전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경제를 듣습니다. 성공을 부릅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자, 2480번님 워크숍 왔는데 커피 마시면서 성공예감 듣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성공예감 듣네요. 단합 잘 되는 팀원들이시네요 진짜. 자, 이현희 님이 원탁의 기자님들 말씀들 한마디 한마디가 가려움 등 긁어주는 기분입니다. 사무실 직원들 모두 같이 듣고 있는데 이 시간 이만한 방송은 없다고들 하네요 해 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새 후배 기자분들이 시원시원하게 자기 의견들 밝혀주시는데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또 근본적인 쟁점 혹은 전선일 수 있는
주제 얘기를 좀 해보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번이나 KBS 콩으로 계속해서 의견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날씨 얘기도 좋습니다. 오늘은 궁금해지네요.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언론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누가 인터뷰에서 나온 주장이 정확히 뭔지 이 제목만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셔가지고 맥락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이게 중앙일보 인터뷰였죠. 맞아요. 아니 근데 전체적인 내용 보면 우리나라 뭐 거시경제라든지 뭐 중국 뭐 대외 경제 여러 가지를 다 이제 조망해보는 인터뷰였는데 경제 석학에게 한마디 듣는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제목에 이제 뭐 삼성, 현대 재벌가 오너 이야기가 이제 헤드라인으로 잡히다 보니까 거기에 좀 과도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아닌가. 근데 뭐 여기서 장하준 교수가 했던 말의 그 전체적인 취지는 이걸로 보여요. 어떤 특정한 대상을 옳다 그르다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현실적인 한계와 문제점들을 같이 인정을 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중국의 추격 그리고 해외 기업들과의 경쟁, 나라 간의 경쟁 이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자. 뭐 결론은 그거였는데 그 논란이 됐던 그 한마디 그게 이제 제목이 되면서 이시정 씨를 삼성과 현대에서 쫓아내면 온 국민이 20년간 고생할 것이다 이런 그렇죠. 주장이었는데 국민이 하루는 즐겁다. 하지만 20년 고생할 이게 것이다. 11일 날 보도된 인터뷰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수많은 방송과 기사를 통해서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보면 글쎄 좀 진위가 약간 과장돼서 전달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상속세라는 아주 그 민감한 주제를 건드렸다는 점에서 고민을 좀 해볼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또 하나는 장하준 씨가 원래 기본적인 포지션이 SK그룹 소버린 펀드의 공격 당시에도 이제 우리 토종자본 옹호론인데 이제 외형상 재벌 옹호론이 됐고 또 이제 재벌 개혁에 대해서 이제 뭐 장하성 씨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외국 자본 편을 드는 한이 있더라도 재벌에 대한 어떤 전횡을 막아야 된다. 이런 입장차가 좀 드러났기 때문에 이분의 이런 발언이 더 이제 크게 증폭되는 면이 있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인 포지션은 그런 제가 알기에도 이분이 뭐 신자유주의자는 아니고 아니죠. 그 재벌을 지키자는 것도 재벌을 지키자는 게 아니죠. 대기업을 지키자는 것도 재벌을 지켜주자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 국민을 위해서 그걸 지켜야 한다 이런 취지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말을 하자면 사실 그 장하준, 장하성 이름에서 딱 들어왔지만 뭔가 친인척 관계 느낌이 확 나잖아요. 이 집안이 참 좋은 집안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친인척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주장이 정반대에 있어가지고 더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이 장하성 정책실장이 마치 무슨 뭐 사회주의나 뭐 무슨 굉장히 많은 이렇게 좌파 쪽에 약간 이렇게 가까운 뭔가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정확히 들여다보면 주주자본주의 하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많이 그냥 자본주의에 가까운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나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주주가 가진 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태가 맞는 거다. 지금은 재벌 총수들이 너무나 적은 지분을 가지고 전체 그룹을 좌지우지하는 구조가 잘못됐다라는 거 해서 소액주주 운동부터 벌였던 사람이고요. 이 장하준 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좌파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야 복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어디서 나오니? 그 돈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재벌하고 대타협을 해서 그들로부터 최대한의 세금을 끌어내서 복지 자본을 마련하는 대신에 그들의 우리가 소유권, 세습권을 인정해 주자라는 차원이거든요. 이게 나왔던 게 스웨덴이나 뭐 네덜란드에서 소위 말하는 그 사회적 대타협론 뭐 이거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 사회에서 뭐 재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거론도 했는데 지금 타이밍도 경제가 좀 어려워지니까 재벌과의 대타협론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이제 폭발력을 가지게 된 건데 실제로 상속세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장하준 교수의 입장이 대기업 경영권을 보호해주자 이런 건가요? 근데 이게 경영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겨 있어요. 담겨 있는데 앞서 고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그리고 이대호 기자의 의견도 뭐 같은 맥락인데 그걸 통해서 재벌 총수 일가를 지키자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효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하준 교수의 입장은 삼성에 고용돼 있는 뭐 직간접적인 고용을 포함해서 국내에서 삼성이 유발하고 있는 고용이 10만 명이 넘거든요. 수원의 경우에는 수원 사업장에 근무하는 인원만 4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직접 고용이 그 정도이고요. 그 어떤 방식으로든지 삼성에서 월급을 받는 게 그 정도인데 그 주변에서 이제 그와 연관돼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부동산들 등등 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무너졌을 때의 문제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펴는 건데 일방적으로 기업을 편들자 이런 뜻은 아닌 것 아니다. 같고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그들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의 복리 후생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그런데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60%인 걸 25%까지 낮추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5%포인트를 떨어뜨리자는 얘기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이라서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뭐 굉장히 성토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주장은 저는 이제 정말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봐서가 아니라 하나의 아이디어란 의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상속세 때문에 기업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게 하고 대신 세금을 평소에 많이 걷어서 그걸 전 국민에게 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주장이 아닐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고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좌우나 혹은 뭐 자유주의냐 사회주의냐 뭐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지만 현실론이냐 이상론이냐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 보이는 게 장하준 교수 얘기는 재벌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어떤 현실을 인정하고 그걸 이제 가자 거기서 더 나은 대안을 찾자는 거고 재벌 개혁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적인 구조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렇죠. 포인트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현실을 부인할 수 없으니 현실성을 인정하자. 그리고 현실 내에서 네.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자 이건데 예. 사실 이번에 장하준 교수가 이제 공격당하는 포인트는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건데 예. 이건희 회장이 사망할 경우 상속세를 주식으로 국민연금에 기탁하게 하면서 세율 그렇죠. 60% 낼 것을 25%로 확 깎아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건 이제 예를 들었던 예를 거고 그렇죠. 아이디어란 제가 거죠. 방점을 찍어서 들어야 될 부분이 이게 좀 본말이 전도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예. 장하준 교수가 이야기한 게 방법은 이미 많다. 재벌 문제를 풀 때는 한국 경제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지 실용주의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였고 실용주의적이라는 표현을 썼죠. 예를 들어라는 걸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거고 예. 정부와 정치권이 이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노조, 시민단체, 학계 등을 지칭한 걸로 보이고요. 예. 토론에서 합의하라는 거다. 사실은 여기에다 방점을 찍어야 된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인정하고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해야 되고 거기서 더 중요한 건 이제 반노조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일종의 이해 집단들의 합의를 끌어내야 된다. 그렇죠. 토론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또 시점이 우선 경제가 어렵고 또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재벌 개혁에 대해서 뭔가 대단히 많은 걸 할 것 같았는데 안 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재벌 개혁은 물 건너간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게 약간 그 생각의 간극 차이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우리가 예전부터 한 20년 전으로 시기를 돌려보면 재벌 개혁이라는 게 곧 재벌 해체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주주자본주의 같은 거 가진 만큼 행사해라라는 거고 정도를 걸어라 이거거든요. 그들이 그걸 걷지 않는다면 처벌을 확실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차등 의결권도 이번에 장하준 교수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게 정말 국가 경제에 필요하다면 차등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홍희진 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국민 감정을 약간 건드린 부분도 있어요. 네. 일방적으로 재벌 편들기 한 거 아니면 뭔가요? 결국 재벌들한테 혜택 주자고 하는 건데. 그래서 대기업이 지금 사회를 위해 공하는 바가 뭔가요 해 주셨는데 없는 건 아니죠. 일자리도 만들고 이제 경제를 성장시켜 왔는데. 그래서 약간 이 장하준 교수의 포지션이 어쨌든 그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영국에서 지금 교수하고 한국 그 지금 여기 바닥에 땅을 딛고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외부자적 시선에서 네. 평가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듣고 저는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했던 얘기 예.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하고 차이가 뭐냐. 그리고 식민지가 들어와서 일본의 식민지가 된 덕분에 우리가 근대화할 수 있지 않았냐라는 건데 이것도 마치 이제 재벌 덕분에 우리가 이제 경제가 발전하지 않았냐라는 건데 이거에 대한 비판은 뭐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 발전 경로를 꼭 그렇게 가정을 하고 가야 되느냐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재벌을 인정한다는 얘기가 조금 지나치게 재벌 옹호노로 간 게 아니냐 하는 국민적 감정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전선 하나는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건설적 토론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장하준 교수의 인터뷰에서 가장 그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예. 제발 그 좌우로 나눠가지고 좀 얘기 좀 하지 말자라는 근데 거예요. 저도 정말 그래요? 공감하는 부분인데 네. 장하준 교수 얘기 중에서는 그 재벌 대기업이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하는 근거로서 제시한 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극소수에 불과할 뿐이고
국민들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도 많이 투입이 됐다. 여러 가지 혜택을 주었다. 그러니 그들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것으로 지켜야 한다. 그런 논리가 들어있습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런 문제를 접근하자.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 말이에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중앙일보의 고란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 이대호 기자, 박연미 경제전문기자 세 분이 원탁의 기자들 꾸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